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상당한 이 호조세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스, 일요일 날 저녁 때 말이죠. 이 PNR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는 날이에요. 여론조사 전문 업체죠. 뉴데일리 의뢰로 해서 12월 10하고 11일, 그러니까 가장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이 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47.9%를 얻어서 이재명 37.5%니까 10.4포인트 차로 이제 차이가 더 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차범위 밖의 압도적 우세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비교해보면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5.3%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1.0%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4.1%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2배가 넘는 10.4포인트 자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안철수는 3.3, 심상정은 2.6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지지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누가 될 것 같으냐, 윤석열 후보가 절반을 넘고 있어요. 52.2%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은요 40.6%예요. 그래서 거의 12%, 정확히는 11.6%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선될 가능성이 뭐 의미는 없지만은 안철수가 1.3, 심상정이 0.9%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요, ARS인데 무선이 90%, 그리고 유선이 10%가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난주하고 다른 새로운 아주 압도적 여론조사가 이번 주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런 이 여론조사의 확고한 우위, 압도적인 추세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늘수록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선 후보 자체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의 자질, 능력,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실상을 알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신뢰성인데, 어떤 인격적인 자진 측면에서의 어떤 신뢰성은 뭐 당연한 것이고, 왜냐면 전과 사범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돼요? 이거 동석이도 전과 사범은 안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동석이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조직의 제일 이 하위 계급이 9급이잖아요. 9급들이 제일 많은 데가 일종의 동사무소, 민원 접촉이 제일 많은 파트가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 왜냐면 공무원이 뭡니까? 공무원의 특징이 국민 공복이에요. 국민의 봉사는 잘해야 되는데, 전과 사범의 관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고요. 여기에서부터 게임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거, 이건 뭐 또 옛날 얘기니까 이재명이 또 달라졌다고 쳐요. 그러면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질 측면에서 달라졌다. 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에 이재명을 보세요. 여론에서 굉장히 밀리잖아요. 지금 11월 5일 경선 이후에 뭐 한 1, 2% 빼놓고는 99.99%가 여론조사가 전부 윤석열 후보의 리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 더 불안한 것은 대장동 사태 때문에 더 불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여론을 뒤집으려고 어떤 수를 쓰느냐? 말을 계속 바꿔요. 아니, 대한민국 같이 정말 국제적으로도 반듯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을, 국제적인 여론이 예를 들어서 안 좋다고 계속 바꾸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이해하겠어요? 신뢰를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국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자기한테 상황만 불리하면 계속 바꿔. 어제 일어났던 게 바로 뭡니까? 전단 대통령 공과. 예?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도 전단 대통령 사실 정치 잘했다, 이 독재 정치 하는 거 빼놓고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이가 어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이재명의 위선적인 측면, 정말 민낯을 우리한테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고, 당선될 확률을 52.2%라고 절반이 넘는 그런 예측 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당연하다.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후보 선대위도 제대로 가동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의 갈등 관계도, 이준석과의 갈등 관계도 다 해결된 이런 상태로 지금 뉴스타트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반영돼 있어.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52%나 된다. 그리고 지지율 편차가 4%대에서 10%대로 늘어났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새시대위원회, 그동안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모양새가 돼서 좀 불안했는데, 결국 오늘 김한길 전 대표가 이끄는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새시대 준비위원회는요,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말하자면 최고의 완탑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이 선대위 밖에 있는 외연, 이 밖에 기구예요. 그래서 이 김한길 전 대표가 이끄는,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그야말로 국민이 정말 좋지 않아. 그런데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어. 이재명이는 안 되겠어. 윤석열밖에 없네. 이런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 여론 불만층, 즉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등을 돌린 이 중도 성향의, 또 아니면 무당층 성향의, 또 호남 지역들, 그리고 탈진보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 기반을 늘려나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 여의도 대학빌딩의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오늘 현판식이 있었어요. 이 현판식에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입장을 보면 새시대 준비위는 아직 국민의힘 선대위가 담기 쉽지 않은 구조다. 우리 선대위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실사구시 실용적 선대위다. 국민의힘도 실사구시 실용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새시대 준비위는 바로 그 프론티어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확 바뀌게 도와줄 것이고 아직 직접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까지 다 담아서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요를, 또 이 바람을 다 반영하겠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고, 또 윤석열 후보는 말이죠, 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여소야대 정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이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을 지닌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의 희망과 수요에 정치권이 유연하게 변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문제이고, 대선에서 승리하면 민주당도 많이 변할 것이다. 그래서요, 인위적인 정계 개편보다는 자연스러운, 즉 상황판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상황판이 완전히 바뀐 데 따른,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정계 개편을 정치판으로부터 저절로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이 정치 개편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협치의 공간도 되고, 또 이 새로운 국가 건설, 즉 윤석열 정부다운 색깔을 내는 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김한길 이제 위원장이죠. 김한길 위원장은 또 뭐라고 입장을 밝혔냐면, 곰곰이 생각해봐도 답은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라는 시대 정신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후보뿐이다. 윤석열이 정권 교체를 제대로 준비하겠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톡톡히 협력해 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정권 교체보다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조금 낮게 나오는 조사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바로 새시대위원회가 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 그러면서 또 이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은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조수진 이 공보단장은 윤석열 후보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것이 90가지에 있어서 생각이 달라도 정권 교체 한 가지만 뜻이 같다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이고,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힘으로 전진하기 위해 새시대위원회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새시대위원회는 정권 교체는 찬성하지만 국민의힘 입당에는 주저하는 중간지대의 중도, 그리고 합리적 진보, 그 다음에는 2030 청년 세대들이 모두 함께할 플랫폼을 지향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을 찍었지만은 등 돌린 중도층을 향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지층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 중도, 그다음에 청년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정치권 밖에 있는 뉴페이스를 영입한다. 그래서 승부수를 띄울 예정으로 있고, 청년층과 호남을 두 개의 중원으로 설정을 해서 집중 공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새시대위원회는요, 이달 초 미리 공개한 진상배달본부와 깐부찾기 본부를 비롯해서 미래 일자리, 먹거리, 그 다음에 대선 어젠다 선정, 중도 영역의 확장, 그리고 조직 전략, 이렇게 총 6, 7개 정도의 본부를 둘 예정이고요. 본부 명칭하고 본부장 인선은 13일 내일 공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 진상배달본부는요, 윤 후보의 생각을 유튜브나 페북, 또 트위터, 인스타그램, 모바일 웹 이런 SNS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배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깐부찾기 본부는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서로 깐부를 맺고 소통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윤 후보가 사회에 감동과 희망을 주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친구를 맺는 구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새 인물 역임은 신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이룬 정치권 밖의 새 얼굴들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임재훈 전 의원이죠. 이 김한길 위원장의 아주 최측근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 화제가 되는 분들, 새로운 신산업, 미래 먹거리 관련 일가견이 있거나 학문적 성과를 이룬 분들을 영입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밝혀 있고, 특히 MZ세대가 중시하고 민감하게 여기는 기후 문제라든가 젠더 문제를 비롯해서 혁신 기업 육성과 같은 거대 탐론을 다룰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부터 말이죠. 새시대위원회는 홈페이지를 열어가지고 인재 공개 모집을 진행해 왔고, 최근 여야의 잇따른 새 인물 영입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검증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시대위원회에서 영입하는 인물들은요, 스토리가 있는 비정치인의 영입, 그리고 획기적인 조직 구성으로 선대위와 선의의 경쟁을 벌이겠다. 이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지휘봉을 쥐고 있는 선대위하고 새시대위원회의 역할이 중첩되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새시대위원회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면서 국민의힘에는 정을 주지 못하는 분들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선대위와 업무가 겹치더라도 공략 지지층이라든가 소구하는 대상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새시대의 측에서는 밝히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뭐라 그럴까, 이 정계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오늘 새시대 주미 현판식에서 밝힌 얘기, 이거를 조금만 염두에 두면, 집권을 하게 되면 여소 야대 상황인데 새시대 준비를 통해서 정계 개편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지금 민주당도 많이 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을 쥔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희망과 수요에 정치권이 유연하게 번해야 하므로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문제이지 누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합당한 정책을 제안했을 때 야당과 협력할 생각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낙관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국민의힘에 집권했을 때, 즉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여소 야대 상황에서도 자연스러운 정계 개편 내지는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국정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번 이제 새시대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한 윤석열, 그 다음에는 김한길 두 후보와 위원장의 입장을 발표해 드렸고, 최근에 말이죠, 이제 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소상공인들 지원 문제, 여기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이 위원장 간에 이 온도차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충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도 이 충돌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 김병준 위원장이 오늘 이 MBN 출연해 가지고요, 이렇게 둘이 온도차가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후보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배우자 사법 리스크들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부인 김건희 씨가 언제 등판할 것이냐, 많은 의견들이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권성동, 이준석, 그 다음에 임태희, 이런 많은 분들이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이다, 나름대로 얘기를 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얘기하고. 자, 기본은 제가 보기에는 김병준 위원장이 오늘 한 얘기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설득력이 있다,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후보 배우자의 권리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이 장 밖에서 왈가부하는 거 좀 그렇게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자면 일각에서 이번에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의 합류함에 따라서 이거 노무현 대통령 배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 또 이 김병민과 마찰 클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와 관련해서 마찰은 없다,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배신자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정책 방향,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모시고 했던 거하고 정책 방향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따라서 배신이 아니고 오히려 이 배신은 문재인 현 대통령이 더 큰 배신자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경을 둘러싼 이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간의 이런 온도차, 간단히 말하면 결국은 후보가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추경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윤석열 후보도 추경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한테
정부부터 먼저 설득하라. 그리고 추경안을 편성해 와라. 이거는 여당인 당신들 책임 아니냐? 그러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논의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대선 후보는 추경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추경 문제는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대선 후보가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린 100조 빨리 간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당신들 빨리 편성해서 국회를 넘겨.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가 의견이 다르다. 충돌한다. 부딪힌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김병준 위원장 이런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는 원래 50조 원을 이야기했지만은 코로나가 오미크론이라든가 더 심각한 사태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지원하자는 것이다. 선대위에서는 후보의 결정을 존중해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김종인 위원장과 국가 역할과 경제관에 있어서 시각차가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요. 중국만 해도 사회주의 체제인데 시장체제를 굉장히 중시하지 않느냐. 그리고 스웨덴도 사회민주주의 체제지만은 또 자유주의를 굉장히 높이 인정한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는 별 마찰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윤핵관 논란과 관련해서도 모든 문제가 다 말끔하게 정리되기야 했겠느냐. 그러나 선거를 치를 준비는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문제. 저희는 다 한 팀이 됐으면 좋겠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안 대표 측한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국민들은 사법 리스크에 관심이 클 것이다. 이 후보의 관련 리스크는 대체로 본인 이야기지만 윤 후보는 대체로 본인보다 가족 이야기가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 질문과 관련해서 캠프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아무리 후보 배우자라지만은 본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판단하도록 다른 분들은 지켜보는 게 맞다. 그래서 너무 이 다른 분들이 선대위 안에 있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거 이거는 좀 자제하라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저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임동은 장관 등 200여 명이 열린 상태에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미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린 KSOI 국민일보 이래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죠. 여기하고 NBS 네 군데 여론조사 기관 이 똑같은 12월 6, 7, 8 이렇게 열렸는데 방식도 전화면접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야. 이래서 뭔가 이거 조작 의혹이 있으니 선관위에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우리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라. 그래서 이게 누군가는 이게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을 제가 제기한 바 있어요. 그런데 마침 조선일보에서 말이죠. 조금 전에 마치 제가 한 방송을 보고 기사를 쓰지 않나 할 정도로 똑같은 의심을 제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KSOI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약 5.4% 정도 앞서요. 38.3 대 32.7. 그런데 NBS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2%를 앞서요. 38대 36으로. 자, 이거 석연치 않아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도 말이죠. 이 KSOI의 경우에는 55.1대 37.8로 거의 18% 정도 정권 교체가 앞서요. 그런데 NBS를 보면 46대 41로 불과 4%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당선 가능성도 보면 이 KSOI 경우에는 43.2대 40.8.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2.4%나 높아요. 그런데 NBS를 보면 39%로 동률이야. 이걸 보면 결국 NBS는 어떻게만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재명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놓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이 KSOI를 보면 상당히 우호적인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당선 가능성이 똑같이 39%가 나오냐고요. 이거 속된 말로 귀신이 혹할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는 한쪽이 이건 의혹의 소지가 많다. 더군다나 KSOI의 경우는 이제 김갑수 씨가 하는 건데 과거에 여기에서도 좀 이상한 여론조사가 나와가지고 많은 논란이 야기됐어요. 그 이후로 좀 달라져. 근데 NBS는 이게 둘 다 아주 친여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재명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온 거 상당히 수상하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요, 밤 10시 반경에 나온 이 기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말이죠. 조사 시점과 방식이 비슷한데 하루 차이예요. KSY는 12월 6, 7, 그리고 NBS는 6, 7, 8. 예. 하나는 KSY는 1012명, 그리고 NBS는 1004명. 이 똑같이 전화변접 여론조사. 자, 이렇게 해서 조사 시점과 방식이 비슷한데 결과 차이가 큰 것은 드문 경우다. 조사업계는 혼란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혼란 줄일 방문, 이거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한 얘기고, 이거는 즉각적으로 선대위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이건 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전수조사를 하라. 그래서 과거에 글로벌 리서치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요, 불법이 거기에 나타났잖아요. 3천만 원 과징금을 물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KSOI가 됐든 NBS가 됐든 어딘가는 좀 수상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보도된 내용인데 OBS가 말이죠. 이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 12월 7, 8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KSOI나 NBS하고 비슷해. 제가 그래서 이 NBS가 수상하다 그랬잖아요. 확실히 이 조사를 보면 NBS가 수상해요. 뭐냐? OBS가 말이죠.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 KSOI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윤석열이 43.7, 이재명이 38.1, 5.6 차이가 나잖아요. KSOI에서는요, 5.4로 윤석열이가 앞서요. 그러니까 이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심상정 3.8, 허경영 3.3, 안철수 3.1. 그래서 3%대예요. 그러면 KSOI도요, 안철수 3.0, 심상정 3.5.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OBS 여론조사 미디어 리서치를 보면 KSOI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NBS가 수상하다 이겁니다. 당선 가능성도 이 OBS 미디어 리서치를 보면 48대 38.7, 거의 뭐 9.3%, 10%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요. 예, 당선 가능성. 자, 그런데 이제 KSOI의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2.4가 차이 납니다. 그리고 NBS는 당선 가능성이 4가 차이 나는 거예요. 정권 심판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정권 심판론. 그리고 KSOI의 당선 가능성은 43.2대 40.8에서 2.4가 차이가 나는데 OBS의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 48대 38.7, 9.3%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당선 가능성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지지율에 있어서는 OBS 미디어 리서치가 KSOI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NBS가 수상해. 그래서 이거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조선일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홍영님 여론조사 전문 기자 겸 데이터 저널리즘 팀장이 분석한 내용하고 제가 분석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문제점. 자, 오늘 그리고 말이죠. 이 윤석열 선대위에 상당히 좋은 분들이 많이, 그리고 특색 있는 분들, 상징성 있는 분들이 많이 영입이 됐어요. 스토리를 가진 전문가, 그리고 비정치인들이 많이 영입됐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의미 있는 이 분석 좀 언론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이 바로 최태원 SK 회장의 경제과외 교사 출신이 이번에 선대위에 들어갔다 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왕윤종 씨예요. 왕윤종. 이 왕윤종 씨인데 이분이 이제 국민공감 미래정책단의 공동 단장으로 영입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현재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국제경제통인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국제 거시금융실장도 했고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도 지냈고 SK그룹의 브레인격인 SK경영연구소 전무로 스카웃돼서 이때부터 이 최태원 회장의 경제과외교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그 연구 실적도 올렸고,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의 상당히 가장 가까운 이몽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꽂히고 있고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오래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게 다 이 왕 단장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 단장은 그동안에요, 극중지계, 즉 중국을 극복하자라는 내용의 출판 간담회도 열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당 입당하기 전에 구축했던 싱크탱크 2050을 준비하는 모임, 이준모 회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경제 외교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왕 단장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날짜상으로는 어제죠. 윤석열 후보하고요, 이재명 후보 둘이서 DJ 노벨 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이 두 분이서 이제 뭐 결국 DJ 기리는 업적을 기리는 그러한 입장문을 밝혔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참 뭐라 그럴까요,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함부로 까불다가 망신을 당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두 분 다 한반도 평화, 민주화 이러한 업적을 나란히 기렸는데, 이 얘기는 결국 호남과 중도층에 대한 구애 전략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김대중 대통령이 뭐 민주주의, 인권,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 일생을 바쳤다, 이런 업적 찬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확실한 안보 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대를 만드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핵을 포기하게 할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스스로 포기하게 할지 둘 중 하나를 당근과 채찍으로 선택하려 하려는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완전한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 그러면서 채찍과 당근, 제재와 협력을 적절히 배합해 쌍방 전 세계가 모두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요, 한반도의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이야기는 매우 무책임한 정치적 주장이다.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비판했어요. 그리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요, 존경하는 윤 후보님이 와 계시는데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협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민적 합의가 없기에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국민 67%가 종전선언에 찬성한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고 전향적 재검토를 드린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마이크를 이어받은 윤석열 후보, DJ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평가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한 헌신, 그 다음에 5번의 죽은 고비를 넘기고 6년간의 감옥 생활을 한 그런 그야말로 망명과 간신한 탄압을 받았지만은 한 번도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행동하는 양심이었다, 이렇게 지켜세우고, 또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고 모든 정적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 정치인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요, 한미일 공조 강화, 햇볕 정책으로 평화 통일을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T 정보 정책, 인권법, 양성평등법, 4대 보험 확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 이런 이 업적과 철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기회와 희망의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준비된 연설문에 따른 연설 내용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종전선언, 그리고 이 전술핵 무기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말이 아니면 상대하지 말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우리 속담이지 않습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이재명 하는 말이 오직 말 같지 않으니까 이 윤석열 후보는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안 해요. 보수 전문가들, 그 중에 하나도 접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필요하다. 이 전문가들에 따라서 같은 보수주의 입장을 갖더라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 정책에 반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이거는 갖다 놔야만이 북한의 핵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갈라져요. 근데 정작 윤석열 후보는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한테 그걸 갖다가 들이밀고 있어. 그리고 종전선언은요, 문제가 많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마저도 35명의 의원들이 반대 서한을 써서 백악관과 국무부에 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종전선언 뭐 국민 67% 얘기했는데요, 그 통계, 그 엉터리 통계예요. 가짜 통계 갖다가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한테 망신을 당한 거예요. 네. 자, 이대면은요, 윤핵관 여전히 지금 이준석 대표가요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비교하고 있느냐면 상당히 센 경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핵관은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대충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이준석이가 정조준하고 있는지. 대상포진에 비교하면서요, 털이 자라면 레이저로 제모하겠다. 야, 레이저로 제모한다. 레이저. 대단히 센 경고문이에요. 자, 이 얘기는요, 이 채널 A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에 대해서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재발하는 대장포진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다. 그러면서요, 최근 윤핵관의 위력이 약화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핵관이 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 윤 후보가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전에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한다고 본다. 그래서요, 대장포진은 완치가 되기보다는 몸 상태에 따라 재발할 수 있는데, 이번 윤핵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가 상당히 경각심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제어할 거라고 기대한다. 그러면서 이번에 털을 깎았는데 또 털이 자라나면 다음번엔 레이저 제모시키겠다. 진짜 이렇게 아주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있어. 자, 그래서 그러면서요. 윤핵관이 조건 없는 합류 선언이 없으면 끝이라는 최후 통첩을 한번 했다. 이것이 쿠키뉴스에 나온 바 있어요. 이걸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주접을 떤다. 이렇게 분노를 했고 윤석 대표는 당 대표 패싱 논란까지 불거지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말을 남기고 당무를 거부하고 지방을 돌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울산으로 내려가서 극적 담판을 해서 결국 이제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선대위가 정식으로 출마하게 됐는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 말이죠. 윤석 대표가 결국 여당이 김종인 상황, 이준석 황세자의 정작 후보는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번 대선이 이재명과 김종인의 대결을 갖다고 한다라는 지적, 이런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냥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그렇게 비판을 한 거잖아요. 김종인 상황에 이준석 황세자. 여기에 칼에서 윤석열 후보가 안 보인다. 이런 이 비아냥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은 상승장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출연 자체를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특별하게 후보의 의견을 꺾었다든지 아니면 후보의 의견을 앞서가는 정황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민주당의 걱정은 기후에 가깝고 저도 후보의 요청이 있을 때 행사에 동행하는 정도로 돕고 있고 인사권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판단권은 후보가 실질적으로 다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냥 두려운 것이다. 그리고요. 울산 합의 이후 소통과 관련해서는 후보와 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직접 소통이 강화되면서 저희 간의 오해 또는 일부의 이간 행위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론에서 계속 밀리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요. 12월 들어서서 처음으로 이 NBS 조사에서만 앞서고 있어요. 모든 조사에서 밀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초조해요. 초조하다 보니까 본인의 본질적인 제약 한계가 있잖아요. 전과 사법, 대장동. 이거 피해갈 수 없어요. 이 본인이 안고 있는 하자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 이건 생각 안 하고요. 계속 민주당만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요. 확고한 경고장을 날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어제 민주당의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이재명가 얘기를 했냐면 연설을 했냐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주당이 늘어졌다. 기득권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많이 듣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코로나 대책을 비판한 데 이어서 그동안에 민주당까지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 혁신을 명분으로 해서 대선 캠페인에 소극적인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종의 경고장을 날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혁신추진위원회 22명을 위촉했는데 여기에서 당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드디어 민주당이 새로운 모양으로 거듭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논의해 달라. 그리고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부족한 점을 메워서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는요. 민주당이 이재명표 입법도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재명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 이재명 후보가 주문한 입법과제를 처리할 계획인데 이거 똑바로 빨리빨리 안 한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이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한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안 이거를 내년 보궐선거부터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보궐선거 이제 5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 안성, 충북, 청주에서는 이규민, 정정선 즉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종로도 이낙연 대표가 또 사표해서 민주당 측에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하지 않는 방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180석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차라리 이재명에 대한 선거에 올인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무공천 문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럴 경우에는요.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이가 결국은 정은경이를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책임론에 휩싸이게 만드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청소년들의 백신, 이 방역 패스 제도,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은혜가 온라인 간담회를 했는데도 아주 네티즌들 반발이 대단했고, 정은경 청장이 직접 전문가들하고 온라인 간담회를 했는데도 똑같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댓글이 마이너스 댓글이 뭐 한 6,000개까지 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비판은. 이 정도로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이 소아청소년들은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고, 이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과학적 인과성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과 보상이 모두 이루어져야 되겠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책임이 필요하다. 그리고요, 정책 일관성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면서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권고사항이라고 한 후에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곧바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을 내놓은 거. 이거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이제 강제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임을 져야 한다. 강제한 건 문제다. 그러면서 특별한 책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이제 학부모들의 반발이 세니까 이렇게 지금 책임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러다가 누군가 하나 다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감사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배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